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선전포고를 한 데 이어서요. 공기업 노조 측에서는요. 정부가 공공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서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 여야 간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부채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공공기관의 개혁 문제, 잠시 후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6.4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해운 최고위원이 제일 먼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용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 문제와 서울시장 출마의 변, 이해운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부실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질타가 나왔습니다만요. 해법만큼은 여야가 뚜렷하게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주문한 반면 야권은 현호석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거세게 내세웠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카드 사태 해법, 현호석 경제부총리의 사퇴 요구 옳습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카드 사태 해법, 현호석 경제부총리 사퇴 요구 옳습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은 문자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YTN 라디오 앱이죠. 이름이 예스인데 예스로 두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돼 있는데 이 남북 간에 또 내일이죠? 그렇죠? 네, 내일 네. 판문점에서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남북 간에 뭔가 이 평화의 기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하루가 다르게 남북 간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온도차가 네. 계속 좀 달라져가지고 네.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오늘 통일부에 따르면요. 지난 8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의했고요. 물밑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하면서 이번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서는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을 하고요. 북측에서는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요. 이번 회담에서 는 사전에 정해진 의제는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정례화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밝혔습니다. 지금 멤버를 보니까요. 회의에 참석하는 멤버를 보니까 구성이 좀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만만치 않은 것이 있어서 네. 이 내일 회동에서 뭔가 큰 뉴스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은가. 네. 이런 아주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를 북측에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네네. 그렇고 이제 통일부 국방부와 관계 부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 이웃나라 일본 문제 짚어보죠. 무라야마 다마 총리의 주인공이죠. 무라야마 전 총리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뜻밖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만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전 총리가요.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면담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작품 전시회에 이분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분들을 만난 이 무라야마 총리는 젊어 보이신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된다. 이런 덕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그 5분간의 짧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면서 아쉬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총리를 지냈던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은요. 지난해 9월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식 요청하면서 성사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분간의 짧은 만남으로 이 가슴속에 쌓인 내용이 다 풀어질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전 총리가 아니라 일본 현직 총리 또는 일왕이 직접 이렇게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갖고 또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한일 관계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본이 현재 오히려 더 이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안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었죠. 여기에서 아베 총리의 지원을 받는 후보자가 당선돼서요. 지금 아베는 더욱 기세 등등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직 총리의 행보에 신경 쓰이지는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무라야마 총리는 내일 일단 강연이 예정돼 있고요. 또 이틀 뒤에는 이호 여사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또 강연에서 어떤 말을 할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부분일 테지만요. 지난 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 기념일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런 취지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세청으로 가보죠. 국세청이 과세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1,000억 원대의 탈세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감사원 검사 결과 이렇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6월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해서요.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더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00여 명이요. 2010년 이후에 설정했던 부동산 근저당권과 관련해서 총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던 차명 재산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총 30억 원이 넘는 세금도 체납 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요즘 세금 충당을 위해서 교통사범 잡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급한 일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적을 아주 잘하셨어요. 네. 교통사범 잡는 거 이것보다도 1,000억 원대 이렇게 고의적으로 고액 체납하는 이런 것부터 먼저 잡아갖고 네. 예, 이 탈세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법원으로 가보죠.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고법은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승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원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 3년 그리고 벌금 51억 원이었죠. 재판부는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서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었고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노력해서 1,600억 원을 공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 빠지지 않는 얘기죠. 경제건설에 이바지했고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당초 김 회장은 지난 1회 수감됐었고요. 4개월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집행유예 선고 때문에요. 이제는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죠.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늘 예정대로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 창당을 앞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이요. 지난달 지방정부 플랜에 이어서 오늘은 구체적인
정치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결선 투표제 도입, 대선에서의 결선 대표제 도입과 총선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투표 요건을 완화하자,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정의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요. 네, 얼마 전에 심상정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정의당 간의 이런 어떤 연대, 이런 것도 안보에게 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은 드네요. 네, 오늘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는데요. 큰 의미에서 자신들과 비슷하다, 이런 논평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9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퇴근길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가는 길인데요. 장안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여파 때문에 성수분기점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월릉교에서 창동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 반대쪽으로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쭉 수월하게 지나다가 지금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도로에 또 다른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과천대로도 앞서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쪽으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이 부분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이어지는 동작대로가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 이수교차로에서 이수역 지나기 어렵습니다. 남부순환로가 사당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반대쪽 흐름은 대체로 수월한 편입니다. 그 밖에 경인로가 영등포 교차로에서 물레동 사거리, 이후로 구로역에서 구로 성심병원까지는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이 친박 간의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그야말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정몽준 의원 그리고 김황식 전 총리 등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빅매치 흥행 전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새누리당의 이해운 최고위원이 제일 먼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최고위원께 계파 갈등 문제와 서울시장 출마의 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선언을 하시고 오늘 그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출마의 변 뭐라고 간단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세계 58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많은 서울 시민들께 여쭤도 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꼽고 계시는 게 일자리, 전월세 문제, 그리고 또 세금이 너무 무겁다, 장사가 잘 안 된다, 경제 문제가 78%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의 경우는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네. 이 경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풀리지 않는다. 경제가 풀려야 복지도 할 수 있고 문화도 할 수 있고 주거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경제인데 그러면 이 경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평생을 경제만 고민하고 공부해오고 또 현장에서 경제정책을 만든 제가 감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운이다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혁명을 이루겠다. 5가지 혁명을 제가 오늘 제안을 했고요. 그 5가지 혁명을 이루어서 진정한 첫 서울시장.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직에 올인한다기보다는 본인의 대권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드릴지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365일 24시간 올인하고 발로 뛰는 그런 첫 시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슬로건으로 결국은 경제다 이렇게 내걸으셨나 보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슬로건은 서울혁명입니다. 첫 서울시장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요. 네. 자, 일자리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혁명은 또 개혁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네. 이 서울시 내에서의 경제 문제를 푼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사실은 서울시가 잘하면 서울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에 저희 나라에 17개 광역단체가 있잖아요. 그중에 서울이 다 경제가 1등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1인당 소득 면에서는 5등에 불과하고요. 경제 성장률을 지역별로 나눴을 때는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이 7등입니다. 굉장히 서울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 2천만 시대를 열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들을 100만 명씩 유치해서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또 아시아 금융 1위, 금융 중심지. 사실 지금 보면은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중국 관련 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중국계 은행을 우리가 유치해오고 또 서구의 은행들도 보면 아시아 지역 본부를 지금 보면 이제 중국이 크면서 우리나라에 유치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치해오고 해서 금융 중심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또는 청년 실업하고 노년 실업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분들을 과거에는 정부에서 돈을 줬습니다. 사업 자금을. 근데 사업 자금은 돈을 받아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해버리면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그냥 시민의 혈세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방식은 네. 이제 안 된다. 네. 그래서 사무실 빌려주고 각종 컨설팅이나 판로를 개척해주고 마케팅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걸로 5년 동안 무상으로 해주겠다. 네. 5년 동안 충분히 경쟁력을 길러서 성공해라. 성공하면 유상으로 전환하고 네. 5년 후에는 성공하지 못하면 본인들이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이런 창업단지를 서울 시내 권역별로 위치도 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현장 가보고 마음속에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4대 권역에 그런 좋은 창업단지도 만들고 이래서 서울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대 공약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푸는 방법 언급해 주셨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서울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보면요. 역대 서울시장들을 보면은 대선을 바라보면서 임기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후보들에게 일종의 서약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역대 서울시장들 중에 임기 중간에 중도 하차하신 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역대 서울시장들이 서울시장 자리를 대권과는 디딤돌로 활용하시느라고 서울 시민의 삶이 내팽개쳐져 있었다.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저한테 질문한 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 셋 다 대권 가는 사람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현역 시장과 저희 당내 다른 두 주자도 대권 가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셔서 그러면 저는 지금 시장이 되시면은 대권 가시려면은 임기 중에 중도 하차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다고 대국민 사업을 확실히 해서 그 서약을 그냥 정치인들이 약속해놓고 밥 먹듯이 어기는 그런 서약이 되지 못하게 그 서약을 어길 경우에는 정말 정치판을 떠난 그런 서약을 하자고 제안하면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렇군요. 드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당 최고위원이니까 현재 이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른바 친이 대 친박 간의 개파 간의 갈등이다. 또 그 경쟁이다. 또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에 또 내용을 겪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처음에 시작될 때 여러 번 비공개해서 말씀드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제동을 많이 걸었는데 이게 효과가 없고 점점 더 심해지는 국면으로 가서 그렇게 비공개로 말씀드리는 걸로는 효과가 없구나.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며칠 전에 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누구를 민다. 대통령이 누굴 민다. 친박 주류가 누굴 민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익명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당당하게 실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얘기하지 못하고 네. 익명으로 한 관계자, 한 고위인사 이런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친박 주류가 민다 등의 박심 마케팅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를 자꾸 일으키잖아요. 지금 뭐 어느 언론이나 여러 언론에 누가 청와대가 누굴 민다 이런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첫째, 뭐죠? 네.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선거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엄단하겠다. 여러 차례 국민 앞에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진짜 청와대가 자기를 밀고 누굴 밀다면 대통령이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분이 되시고 앞 다르고 뒤 다른 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중 플레이나 하는 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그렇지 않은 대통령을 마치 그런 것처럼 오도해서 욕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당의 친위 친박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동안 친위 친박 싸움에 국민들이 아주 염증을 내셨거든요. 네. 당내 개파 갈등. 근데 이런 개파 갈등을 잘 봉합해서 저희가 대선도 잘 치러서 이기고 이 개파 갈등이 없어진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개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자초하는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지방선거에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해당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개파 갈등이 있으면 국민들이 새누리당 선택하시지 않죠. 그래서 박심 마케팅의 지방선거 필패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당내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뭐 친박 친이 간의 갈등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해주셨지만 결국 이런 것이 현실로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건가요? 현실로 이런 조짐이 있어서 조짐을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좀 차단하자라는 그런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더 번지지 않고 여기서 이걸로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경선이 남아있지만요. 민주당뿐 아니라 안철수 의원 쪽에서 서울시장의 독자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 야당과의 선거정에서 위원님이 갖고 있는 어떤 필승 전략 뭐라고 보세요? 네, 정도만한 왕도가 있겠습니까? 정도는 서울시장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고 삶을 보살피는 자리거든요. 정치시장에게 빼앗긴 서울을 시민의 품에 제대로 돌려놓을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내 삶을 바꿔줄 시장이 누군지 네. 판단하실 겁니다. 네. 당내에서요, 정몽준 의원 또는 이제 김황시 전 총리 등 아주 여러 거물급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끄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호 의원이 정몽준 의원을 지지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정말 내부 내에서 이른바 이제 빅매치가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승산이라든지 또 이 빅매치가 새누리당에서 유리할까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요? 저는 뭐 승산에 대해서는 일단 따지지도 잘 못하고 따질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서울시를 위해서 제가 필요한 일이 있다. 제가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다. 이걸로 나올 것인지 말 건지 출마 여부를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승산은 제가 뭐 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 유리하느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빅매치가 이루어져서 경선이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되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시선이 집중이 되면 당연히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현역 시장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인데 아직 이 시민들이 현역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시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는 뭐 새누리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네. 서울 시민들께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는요. 공공기관 개혁 문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카드 사태 해법 현호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 옳습니까? 입니다. 4947님은요. 예스, 다른 사람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고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나요? 총리라는 자리가 좋은 자리긴 하지만 책임은 따르지요. 네, 총리, 부총리 말씀하시는 거겠죠? 0614님은요. 노, 경제부총리의 사퇴는 좀 이르지만 부총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벌 문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을 지적한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또 호랑이 정신을 강조하면서 연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공기업 노조 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인데요. 갈등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차입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천문학적인 부채 원인을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있다고 보고 복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강력한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공기업 노조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부채 대부분이 정부 정책의 수행의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를 트집 잡아서 모든 책임을 공기업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 여야 입장도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이 어떤 것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이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와 공기업 노조 측 그리고 또 여야 이런 입장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개혁 대책에 대해서 아주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이 또 정부와 공기업 노조 또 야당과의 의견차가 큰데 왜 이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노조 또 야당의 그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다가 공기업 부채가 많이 생겼고 또 낙하산 인사가 있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들이 와서 어떤 비전문적인 분들이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노조와 야당 주장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 틀린 주장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공기업 부채와 과연 공기업 부채나 부실 운영이 정부 위탁 사업 수행만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비효율적 방만 경영으로 또 벌어진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향후에 구분회계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좀 더 파악이 될 수 있고요. 일단 공공기관이 이 정부 위탁 사업 수행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전혀 그
비합리적으로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 비리를 보더라도 자체 사업 자체가 과연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느냐, 성과급 잔치라든가 이면 합의를 통해서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운영이냐, 이런 면에서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바로 이런 방만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맨 끝에 언급해주신 바로 이런 이제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지적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해서. 양대 노총 측에서 또 공기업 노조 측에서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정부 정책 실패에 기인한 부분 또는 정부의 어떤 국책 사업을 위탁 관리하다가 벌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그 반영을 하고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과급 장치를 벌이고 또 이면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투입을 해서 신의 직장이라고나 불리고 또 더군다나 대물림하는 이런 형태는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주인이 노조가 아니라 국민이거든요. 그런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한 어떤 시대적 사명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물론 노조와 소통은 해야 되겠지만 노조도 국민이 요구하는 이 바가 뭔지, 국민이 요구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지금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노조 측 입장을 들어보면요,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 지침으로 바로 이런 복리후생과 관련 것도 결정되고 또 경영평가를 통해 통제받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 공공기관 이야기 들어보면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과다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기관이 없습니다. 전부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기재부가 인건비 총액이나 1인당 뭐 인건비 등 전체 지표를 관리하는 건 사실인데 네. 공공기관마다 이면 합의를 통해서 온갖 복리후생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그것을 기획재정부가 잘 알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경영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평가 자체를 또 부당하게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까지 지금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은 기재부 지침 자체가 가이드라인 성격이지 이것을 일일이 기재부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또 그러한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면 합의라면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차제 그 단체 협약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찾아내서 한번 제대로 밝혀보고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샅샅이 밝혀보자.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요, 바로 그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이 바로 방만 경영 부실의 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은 인정하십니까?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역대 정권에 항상 지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과거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몰려가서 남미 이과수 폭포에 그 연수받으러 간다는 그런 이른바 이과수 연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경영부실에 한몫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장들이 관료 출신이거나 내부 승진 출신이거나 또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이런 분들이 모두 여러 가지 그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만이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부 승진을 할 수 있는 과연 인적 자원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개혁 작업에 더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부의 어떤 기득권에 휘말리지 않고 잘한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성공한 기관장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과로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낙하산 인사라 해서 경영 부실이고 내부 승진 인사라고 해서
경영 부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관료들이 가서 운영을 잘한 것도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산하의 38개 공공기관 노조에서요. 이제 정부의 이런 공기업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경영평가를 비롯해서 노사 교섭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또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를 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 그 공공기관 문제가 제기된 것은 결국은 이 눈덩이처럼 이 불어난 공공기관의 부채 그리고 부실 운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 중에 성과급이나 복리후생 또는 이 방만한 경영이 상당 부분 그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노조가 물론 반대 의사 표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당연하겠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면서 또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은 임금과 우월한 이 근로조건을 누려왔는데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물리적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것은 앞으로 네.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사 합의에 나서야 되겠지만 그러나 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민주당에서 제안하는데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그 민주당이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거기서 정쟁을 일삼을 여는 것인지를 좀 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서른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른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 또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일단 정부가 밝히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왜 반대하고 계신지요? 이게 정부 정책이 정상화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정상화하자는 원인에 대한 평가라든지 판단 자체가 참 잘못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처방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지금 부채가 공공기관이 지금 한 304개 정도 되고요. 예. 정산하는 사람이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 지금 부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올 작년까지 해서 한 524조 이렇게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이 부채가 MB정부 5년 동안에 이게 엄청 늘었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에 2008년에 290조 되던 게 2012년에는 493조로 돼가지고 5년간에 한 203조가 증가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의 이 부채가 왜 증가했느냐, 왜 이렇게 풀어나게 됐느냐, 이 원인을 놓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이 원인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노조가 방망경영, 노조 등 방망경영을 했다. 임금이 비싸고 복리후생비가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방방영령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 사업 규모를 축소로 하고 그래서 자산 매각하고 민영하고 이렇게 해서 부채를 감축하겠다 이런 처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방망경영 얘기를 하지만은 방망경영이 이한 부분은 나중에 좀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5년간에 203조가 증가한 이 부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90%가 89% 돼 있습니다. 90%가 90%가 한 182조가 되는데 이 182조의 돈들은 정책 수행을 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이를테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에너지 공급입니다. 이것들이 이쪽 그 기업들이 국내 시설 투자하는데 또 해외 자원 개발하는데 여기 지금 들어간 돈이요 빚진 게 74조입니다. 그리고 LH 수공 도공 이게 SOC 공기업인데 이쪽들이 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혁신도시, 4대강 사업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 82조 정도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또
전화 우리 다 기회가 저축은행 정리했습니다. 부실저축은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뭐 학자금 지출 이런 거로 애금보험공사가 한 25조 이렇게 해서 이게 182조가 이게 됩니다. 90%가 정책 잘못, 정책 실패로 인해서 생겨난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서 이렇게 해서 생겨난 부채인데 이게 뭐 방망경련으로 했다. 방망경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MB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인을 돕고 판단을 해야지. 원인은 제대로 진단을 안 하는 채 모든 게 노조 탓이다. 뭐 복지가 잘못돼서 그렇다. 임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거 나중에 들여다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 방만 경영, 또 경영의 부실화 이런 것은 일단 정책의 부실이 1차적인 원인, 아주 절대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공기업 노사 간에 합의된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한다든지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공기의 복지가 과다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런데요. 네.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그 독자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거나 복리 후생 비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경영평가를 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체 절대 결정권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내 임금 얼마 하겠다, 복리 후생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딱 정해주는 그 틀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임금 인상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5년간 민간기업은 한 3.5%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은 한 2.9% 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은요, 2.4% 인상했습니다. 민간이 3.5%, 공무원 2.9%, 공공기관 2.4%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임금 동결대결을 반납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흔히 고용 세습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도요. 네. 이게 순직한 가족의 생계 안전을 위해서 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철도공사 경우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21건에 불과합니다. 그게 순직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생계가 안 되니까 그걸 연계해주고 다른 타공사는 전혀 없어요. 이게 사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게 사례라고 그러면서 일반화된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거는 이건 왜곡해도 보통 왜곡이 아니에요. 아, 왜곡이다. 네. 왜곡입니다. 네. 예. 그러면요. 예. 한국농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38개 공공기관 노조 측에서 이제 경영평가를 비롯해 노사 교섭 이런 걸 부인하고 또 거부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자기들만 이를테면 노조만 잘못했다. 노조가 이게 복지를 가행하고 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죠.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부채 거의 절대적인 90%를 다 정부 정책 결정을 잘못해서 생겨난 부채인데 이걸 노조나 이게 방망경영으로 몰아붙이니까 그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인 처방을 잘못했고 원인 진단을 잘못했고 따라 처방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그런 게 이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거 노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럼 노조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정상화 방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하려면 서로 노사가 공공기관 내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대화와 소통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게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공공기관이 이게 절단났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못 알고 계셔요. 대통령께서 정확한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정책 잘못으로 생겨난 이게 부채인데 이걸 노조 탓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구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게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저절로 해결 방안이 나와요.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하셨는데 예. 대통령은요 뭐 진돗개 정신, 호랑이 정신 이런 걸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은 절대 이렇게 문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진돗개 정신 좋죠, 호랑이 정신 좋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채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한 524조 더 될 겁니다. 이 524조 되는 부채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원인을 아셔야 한다고요.
정확히 보면 다 잘못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사례강 밀어붙이기. 그 이상 뭐 정책을 막 하라고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확한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이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짚었구나. 그리고 노사 문제로 풀어라. 노사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되면 그거 뭐 더 중요한 부분은 사 쪽에서 낙하산이 안 돼야 합니다. 낙하산은 뭡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선거 당시에 공이 있는 사람들 너 하나 해라. 전문성하고 상관없이 너 하나 해라. 너 하나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하산은 의원님, 낙하산은 역대 정권마다 있어왔다 이런 지적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했습니다. 그건 나쁜 짓을 박근혜 정부 똑같이 하겠다면 그건 역시 나쁜 겁니다. 이 낙하산 인사가 이게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낙하산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있는 사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보상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요. 공공기관 혁신특별위원회를 민주당에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이 정쟁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건 정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우리도 공공기관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조 원 넘는 빚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다 정책식 식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내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의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함께 합의를 하고 함께 답을 내놔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설현 의원이었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unti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의 질문은요. 카드 사태 해법 현오서 경제부총리 사퇴 요구 옳습니까? 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9513님은요. yes, 현오서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8516님은요. 예전에도 인물을 바꿔서 나아지고 달라졌던 것이 있었나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방지책을 강구할 생각은 않고 사람만 바꾸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당연히 노입니다. 라고 이렇게 느낌표까지 붙여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요. 저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